그날 밤 내가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긴 채 떨고 있던 윤지의 손을 꼭 잡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라고, 다시는 내 딸을 그런 곳에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은 정말 끔찍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징조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윤지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죠.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사소한 일상까지 다 나누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마트에서 뭘 샀다. 오늘 드라마가 재밌었다.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던 윤지가요. 처음 변화를 느낀 건 윤지의 웃음소리였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 아이의 웃음이 예전처럼 맑지 않았어요. 뭔가 억지로 짜낸 듯한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25해 넘게 키운 딸의 목소리인데 모를 리가 있나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아이의 망설임.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침묵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쉬어 있더라고요.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감기 때문에 나는 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억눌린 듯한 움츠러든 느낌이었죠. 마치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많이 울어서 쉰 것 같은. 며칠 뒤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요. 그러다 저녁 늦게야 겨우 답장이 왔어요. 바빠서 폰을 못 받다는 거예요. 바빠서라니요? 신혼인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죠? 게다가 하루 종일 폰을 못 본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폰을 손에서 놓는 경우가 있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기묘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지가 전화를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주로 오전 중이나 오후 일찍, 그것도 아주 짧게만요. 밤 시간대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고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녁에 전화하면 왜 항상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사위가 일 끝나고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면서요. 방해요? 장모가 사위한테 방해가 된다고요? 그것도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이 말이에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윤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항상 밝게 웃는 얼굴 사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뒤돌아서 서 있는 뒷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상태 메시지도 점 3개만 찍혀 있고요. 마치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윤지가 감기가 심하다며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이라도 가져다 주겠다고 했더니 너무 강하게, 급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사위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직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서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위가 처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해도 딸이 아플 때 어미가 찾아가는 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딸 생각만 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상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윤지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다음 날 아침 참을 수 없어서 윤지 아파트 근처까지 갔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멀리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윤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도 건강하게 빠진 게 아니라 헬스하게 말이에요. 뭔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요.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었어요. 마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윤지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도 움츠린 채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당당하고 활기찬 우리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뭔가에 눌려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윤지가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급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시피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딸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황에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딸은 어른이잖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결혼한 거고 내가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속일 수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윤지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꿈에서도 딸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저녁 윤진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챙겨서요. 미역국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갔어요. 윤지가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찾던 음식이거든요. 딸 집 현관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화가 난 듯한. 그리고 술 냄새가 현관문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녁 7시도 안 된 시간인데 벌써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윤지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 쓰던 건데 혹시나 해서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나 봐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남자가 큰 소리로 뭔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딸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내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술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고 남자의 고함 소리도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고함 속에 섞여 있는 말들이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욕설들이었어요. 거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내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우리 윤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오 하느님, 윤지의 왼쪽 볼에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서 부어올라 있었고 목 부분에는 손톱 자국 같은 게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내가 25해 동안 그렇게 소중히 키운 딸의 얼굴이 그런 몰골이 되어 있다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위라는 놈.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비틀거리면서 윤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 같았어요. 그 순간 사위가 윤지를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정말로요. 내 딸을
자기 아내를 발로 찬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요. 윤지는 그때마다 몸을 움츠리면서도 소리 하나 제대로 못 지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체념한 것처럼요. 더 끔찍한 건 사위가 던진 말이었어요. 또 울고 있네. 짜증나게라고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또라는 말은 이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내 딸이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건지. 그때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윤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윤지의 눈에 담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한 성격인 내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무서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위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장모가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당황스럽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놈은 금세 뻔뻔한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놈인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지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그 많은 상처들이 다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웃으면서요. 더 가관인 건 우리 윤지였어요. 어머니인 내가 봐도 명백한 폭력의 흔적들이 온몸에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지의 눈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절망도 있었고요. 마치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의 눈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감히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눈이었어요. 사위는 그런 윤지를 보며 더욱 당당해지더라고요. 부부 문제에 장모님이 왜 끼어드냐고 이건 자기들 사이의 일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훈육하는 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훈육이요. 아내를 훈육한다고요. 그때 윤지가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 그 아이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절규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있었고요. 마치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을 겪어왔다는 듯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한테 그냥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달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말과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던 거죠. 사위는 그런 윤지를 보면서 더욱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 부부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요. 마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윤지의 반응이었어요. 사위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움찔움찔 몸을 떠는 거예요. 마치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 얼마나 많은 폭력에 시달려왔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내가 거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도 사위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소주병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중간중간 윤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죠. 윤지의 팔뚝에도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이미 색이 바래가는 오래된 것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윤지가 입고 있던 옷도 이상했어요. 긴팔에 목이 높은 옷이었거든요. 여름인데도 말이에요. 분명히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동안 이런 옷들로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사위가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졌어요. 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윤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더욱 몸을 웅크렸고요. 마치 조건 반사적인 반응 같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정됐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내가 나서야겠다고 말이에요. 딸이 성인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런 폭력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위가 던진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뭔가 단단히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그냥 부부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었고 내 딸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사위는 내가 계속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라고, 여기는 자기 집이라고, 원하지 않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니까 사위가 갑자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장모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자기도 화가 나면 뭘 할지 모른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화가 더 났어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왔구나 싶었거든요. 무력으로 눌러서 말도 못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윤지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고요. 윤지는 내가 거기 있는 게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나한테 가달라고 하면서 정말 괜찮다고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사위의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사위가 갑자기 윤지한테 다가가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면서 장모님한테 괜찮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윤지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윤지의 목에 있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목을 조른 자국이 분명했어요. 얼마나 세게 목을 졸랐으면 그런 자국이 남아있는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사위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아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윤지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사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놓았거든요. 윤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소리 하나 안 질렀어요. 내가 윤지한테 달려가려고 했는데 사위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경찰을 부르겠다니 오히려 내가 침입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윤지는 바닥에 앉아서 피가 나는 손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울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사위는 계속 나한테 소리를 질러댔어요.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고, 이건 주거침입죄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그냥 허세로 들렸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사위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라고만 반복하면서 윤지한테도 장모님을 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편에 서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때 윤지가 한 행동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윤지가 일어나서 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한테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가세요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윤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윤지가 내 손바닥에 뭔가를 그렸어요. 도와달라는 뜻의 SOS였어요. 몰래 사위가 보지 못하게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윤지가 입으로는 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윤지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위는 윤지가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걸 보고 만족스러워 했어요. 그리고 더욱 당당해지더라고요. 봐라, 우리 아내도 장모님이 가기를 원한다고 이제 그만 가라고 하면서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윤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가면 다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SOS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요. 내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사위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왜 아직도 안 가냐고 정말 경찰 부를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윤지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장모를 제대로 못 내보내냐고요. 그때 윤지가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지만 그 손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놓지 말아달라는 뜻 같았어요. 내가 정말 갈등하고 있는 동안 사위가 또 다른 소주병을 집었어요. 이번에는 그걸 위협적으로 들어올리면서 정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떨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위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위가 그 소주병으로 윤지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모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오늘은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지난번보다 더 아프게 할 거라고요. 지난번보다 덜하는 말에서 이런 일이 정말 반복되어 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해왔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몸이 너무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사위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윤지를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딸이 성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복잡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끼어들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소주병을 들고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지가 그 순간 내 앞에 섰어요. 사위와 나 사이에 서서 막으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사위는 윤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정말 다칠 거라고, 자기도 술 마시면 뭘 할지 모른다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일단 나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윤지를 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윤지는 계속 나한테 가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정반대였어요.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뭘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사위가 윤지한테 오늘 밤에는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모가 와서 자기 기분을 망쳤으니까 그 화를 윤지한테 풀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윤지의 얼굴이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 같았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섰어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오늘 밤 내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사위가 소주병을 높이 들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딸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사위도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금세 제정신을 차리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뭘 하든 상관없다고 부부간의 일에 시어머니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윤지가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체념이 아니라 간절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구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득했어요. 나는 윤지를 향해 다가갔어요. 사위가 막아서려 했지만 내가 워낙 단호하게 나가니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는 그 작은 손을요. 윤지야, 엄마가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을까요? 엄마가 와서 구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까요? 사위가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자기 마누라라고,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위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딸의 생명이야. 그리고 윤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윤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사위가 완전히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윤지를 데려가면 신고하겠다고, 유괴라고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더욱 차분해졌어요. 신고해봐.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금방 알 거야. 라고 말했어요. 윤지의 상처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윤지를 부축해서 현관 쪽으로 향하는데 사위가 우리를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워낙 결연한 모습이었나 봐요. 실제로 손을 대지는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현관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기려고 하는데 윤지의 신발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사위가 어딘가에 숨겨뒀나 봐요. 윤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양말만 신은 채로 나오기로 했어요. 나중에 신발은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사위가 마지막으로 윤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윤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가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윤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사위를 믿고 싶어 했나 봐요. 하지만 나는 윤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윤지야. 내가 성인이지만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사위가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후회할 거라고,
윤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윤지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윤지가 내 팔을 꽉 붙잡았어요. 마치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이요. 너무 오랫동안 구원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믿기 어려웠나 봐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마나 차가우면서도 상쾌하게 느껴지던지요.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사위는 끝까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계속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윤지가 내 어깨에 기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억지로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정말 가슴을 찢는 듯 했어요. 나는 윤지를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계속 속삭였어요. 윤지는 내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마 몇 달 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내 차로 향하는 동안 윤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사위가 쫓아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술에 너무 취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윤지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된 것처럼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지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질적인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결혼 초기라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지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대요. 전화를 못 받은 이유도 알게 됐어요. 사위가 윤지의 모든 연락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나한테 전화하는 걸 매우 싫어했다고 해요. 처가에서 간섭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윤지는 여러 번 도망가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위가 계속 위협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가봤자 금방 찾아낼 거라고, 그때는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 자신도 이게 정말 폭력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해요. 사위가 계속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윤지를 씻겨주고 상처를 돌봐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이는 것만 해도 이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그날 밤 윤지는 내 옆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놀라서 깨는 걸 보니 아직도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윤지의 상처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뒀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사위는 처음에는 윤지를 찾아다녔어요. 우리 집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물러갔어요. 역시 겁쟁이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윤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윤지의 상처들이 워낙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됐어요. 사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지금 윤지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끔 윤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가 조금만 더 망설였다면,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내 딸을 구했으니까요. 그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일이었어요. 윤지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맑아졌고요. 가끔 윤지가 말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아직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조금씩 치유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모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윤지가 더 이상 혼자 견뎌내려 하지 않고 힘들 때는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게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의 선택이 맞았다고 확신해요. 비록 위험했지만 내 딸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본능을 믿고 행동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 힘들어할 때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줘야 해요. 윤지가 지금은 행복해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제 윤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내가 그 집에서 윤지의 손을 잡고 나온 순간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을요. 그리고 나는 그때의 선택을 평생 자랑스러워할 거예요.